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네. 예. 오늘도 오래간만에 로어 읽기로 돌아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로어 읽기로 돌아왔습니다. 로어라고 하면은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약간 있던 일인 건지 안 있던 일인 건지 확실하지 않은, 하지만 꽤나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일본발 도시전설들을 로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로어들이 있는지 저랑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카발라에서의 216번째 자리 숫자는 신의 본명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의 특징은 1998년 영화 파이에 등장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 있으세요?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 카발라는요, 히브리어래요. 유대교의 신비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216번째 자리 숫자는 신의 본명이라고도 여긴대. 아하. 정확히 근데 공감은 되지 않네요. 그죠? 6의 세제곱수, 피타고라스 학파가 신비로운 수로 여겼대. 그건가 봐. 옛날부터 숫자 관련되어 있는 영화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 보네. 이게 막 있잖아. 뭐 더하기 뭐는 23이다. 9.11 테러가 발생한 날짜를 더하면은 23이 나온다. 이러면서 온갖 거에다가 다 이제 결정론적인 그걸 붙여가지고 그 숫자가 마치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는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꽤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216인가? 그게 이거랑 비슷한 건가 보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심리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를 정의 내리고 싶어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정답이 도출되기를 희망하잖아. 정답이 내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종교가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게 비단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꽤나 옛날, 지금 히브리어는 이제 사어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죽은 언어인 거죠. 그런 문화권일 때부터도 있었다는 게 재밌는 것 같고, 어쩌면은 인간의 종특일지도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집착하는 게. 그런 느낌이 드는 첫 번째 로어였네요. 근데 마땅하게 공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로어의 세계가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흥미를 잃었다? 그러면은 로어를 더 이상 찾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열린 문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로어도 있습니다. 콜트 45라는 권총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부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발 권총 중에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권총은 19세기 말 미국 기병대에서 제작을 했고요. 평화 중재자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권총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근데 이런 수식어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있지 않나? 보통 이제 가장 흔한 전쟁 무기들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위도우 메이커라고 해서
과부 제조기란 뜻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 보통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니까 상대방을 죽이면 그 사람의 와이프였던 사람은 과부가 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속칭인 거죠. 이제 과부 제조기다. 그런 좀 섬뜩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인 별명들이 꽤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이언맨 2에도 비슷한 무기 이름이 나오죠. 집 나간 마누라라고. 왜일까? 아마 원명이 아마 엑스 와이프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 마누라 이런 뜻인 건데 왜 전 마누라가 됐겠어?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폭발력이 강력하다는 거를 그 별명으로 붙여가지고 무기로 쓴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지금 댓글들이 유유 너무하다 잔혹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별명 되게 많을걸요? 그래, 과부 제조기는 사람을 많이 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부인을 과부로 만드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무기를 칭하는 말입니다. 남성 인간을 많이 죽이는 것이다 보니까 남초 직업인 군대의 전장에서 쓰이는 병기에 붙이는 별명입니다. 하지만 사고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활동이나 직업, 질병 등에 붙기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엄청 많네. 여기 항공기들도 G4M, F2A 버팔로, F104, F105, T38 이런 것들이 다 위도우 메이커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던 전투기들이다. 총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AC-SR-25 그리고 AR-18 이런 것들은 적군을 많이 죽여서 과부 제조기라고도 불립니다. 자전거도 있는데요. 자전거 BMX 보통 이제 묘기용으로 쓰는 자전거들이죠. 그거랑 픽시 이제 변속이 불가한 자전거들 전차 중에서는 T54, T55, T62 이런 소련제의 전차들도 과부 제조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잔혹하다 싶을 정도의 명칭이잖아. 솔직히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과부 제조기라니 상상할 수가 없는 조합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미국 애들의 상상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발 권총 중에서 이제 잘 나가는 걸로 유명한 높은 살상력을 가지고 있던 권총이 피스메이커다, 평화 중재자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도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될 텐데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대인 민속에는 36명의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36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본인들 스스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이미 당신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혹은 그녀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36명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불완전해집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속의 이야기인데 36명의 어떤 특히나 정직한 사람들이 세상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본인이 그 사람인지를 몰라. 그래서 누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그런 36명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정직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들이 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발탁이 돼서 그 수를 꼭 맞춘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좋은 그거다. 그죠? 사실 뭐 나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도 사실은 그 36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라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어떤
삶의 모티베이션이 될 것도 같아서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거랑 뭐 비슷하게 전에도 비슷한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한 사람은 본인이 행복한 줄 모른다고 하잖아.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정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제가 특히나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했을 때 공감을 못하겠지. 왜냐면 정직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정직한지 모르니까. 행복한 사람도 마찬가지. 어쩌면 행복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행복이란 단어를 정의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믿을 수가 없는 거인 거예요. 결국은. 착한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착한 걸로 보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뭐랄까 착하다라든지 나는 정말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를 지금 들으시고 우리 박성진님께서 점점 들켰네 점점 하셨는데, 박성진님은 죄송하지만 이 36명에는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제가 자부할게요. 네. 들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격 박탈!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 24캐럿은요 순금을 나타냅니다. 다른 캐럿의 숫자들은 금의 함유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14캐럿은 금과 다른 금속이 14대 10으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캐럿보다 적은 경우는 금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불순물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도 좀 섞었을 때 금처럼 보이고 금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금의 100%는 아닌 것들을 18K다, 24K다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금의 함유량이 10캐럿 미만으로 낮게 되면은 금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10캐럿 미만의 금은 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최근에 그 뉴스 기사를 좀 많이 봤는데, 제가 옛날에도 신박한 상식 월드컵 때 아시죠? 제가 3부로 끊어가지고 6시간 동안 한 거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이아몬드가 한 기업체가 이제 독과점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까지 막 사랑의 징표인 것처럼 지금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냥 단단한 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영화라든지 각종 광고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도를 가진 물질이니까 이걸로 고백을 하면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매개다 라고 해서 마케팅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어디다가 쓰냐면은 커팅 같은 거를 해야 될 때 있잖아. 그럼 다이아몬드를 쓰면 대박일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가장 강력한 구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시장의 목적 외에도 공업용으로 쓰는 다이아몬드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게 개발이 꽤나 많이 되었나 봐. 그래서 사실상 화합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와서 지금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광물에 투자하는 거는 금이 짱인 것 같아. 다시 녹여서 재련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다이아몬드는 불가능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뭐가 됐든 간에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명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의 산물이고요. 아무리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만 살 수 있고 막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찾으면은 사치제에 불과하고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왜 어떤 기업들은 그 물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시즌 때 못 판 것들은 다 태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뭘 좀 느끼냐면은 그 에르메스가 또 유명한 또 수제 그런 명품으로 유명하잖아요. 다른 사실 명품 브랜드들은 명품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다가 하청을 맡긴다든지 뭐 그런 식인데 에르메스만큼은 지금도 막 고집한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팝업 스토어 하신 거 아시죠? 에르메스가 더현대였나? 롯데월드 그쪽이었나? 거기서 팝업 스토어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그런 거라고 해도 사주지 않으면 그만인 거야. 너무 거기에다가 가치를 매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또 옛날에 그 이효리님께서 그 약간 장난 삼아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그 결혼을 하셨을 때 이효리님 정도면은 국내 최고의 섹시스타고 그러니까 어떤 탑스타랑 결혼을 할까? 그랬는데 되게 물론 인디씬에서 유명한 기타리스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랑 결혼하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그때 라디오스타인가 나와서 말씀하셨던 게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 결국은 그렇게 진짜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말 하는 걸 봤을 때 그 말이 진리인 거야. 결국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혹은 아무리 명품이고 아무리 질이 좋아도 다 그냥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광고나 이런 것들은 너무 그런 걸 조장하잖아요. 사실은. 아이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다 믿으면 안 돼. 다 거기서 거기야 결국은. 사람 사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17은 공포의 상징입니다. 숫자 17은 로마 숫자로 XVII로 표기합니다. 근데 이 철자를 그 에너그램으로 숫자를 바꾸게 되면은 빅시 VIXI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하면은 나는 죽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때문인지 르노 자동차는 R17 모델을 이탈리아에서만큼은 R117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물들의 13층이 없는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17층이 없고요. 몇몇 항공사에는 17번째 좌석이 없습니다. 라는 건데 제가 전에 이거는 제가 공포증 알아보는 시간대 아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아예 단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 헵타데카포비아에 대한 문서입니다. 17 공포증인데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피타고라스의 추종자들이 17이라는 숫자를 멸시했습니다. 왜냐면 17은 16과 18 사이에 있는 숫자였는데 16은 4 곱하기 4를 했을 때 나오는 숫자고
18은 3 곱하기 6을 했을 때 나오는 숫자인데 이 사각형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16, 18 그 숫자 사이에 있는 17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숫자처럼 보여서 피타고라스 추종자들도 17이란 숫자를 싫어했고요.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도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17이란 숫자를 싫어합니다. 게다가 아까 알아봤던 것처럼 이제 로마자로 했을 때 XVII를 쓰면은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17이 되는데 이제 에너그램으로 했을 때 VIXI로 쓰면은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거죠. 야, 17일에 금요일도 있어? 그래요? 금요일은 일단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에서 유래가 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행하게 여기는 17이란 숫자가 더해졌기 때문에 17일의 금요일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숫자 공포증은 전 세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숫자 4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쪽은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0층이 아예 없다고 들었어요. 네, 40층. 그래서 보통 홍콩 쪽에 있는 건물들은 50층이 넘는 건물들이 있는데 실제로 세보면은 50층이 안 돼. 실제로 셌을 때는 뭐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여튼간에 이런 식의 국가마다 어떤 특정적인 숫자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아까 처음 알아봤던 숫자 23에 대한 공포나 이런 거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유사성이 없는 결과물들을 조합해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인간의 종특은 참 신기하다, 요상스럽다, 괴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6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2.7년마다 12번이 아니라 13번의 만월 주기가 돌아옵니다. 이는 어느 한 달에는 만월을 2번이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름달이 2번 찾아오는 그런 달도 있다는 거네요. 이 중에 두 번째 만월을 블루문이라고 부르는 데서 once in a blue moon, 아주 드물게 라는 표현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달이 정신착란과 월경 주기와 관련이 있고요. 거기다가 불운의 상징인 13이란 숫자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월경 전에 심한 긴장 증세는 마녀의 낙인이 찍히기 직전의 전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라는 건데, 야, 오늘은 전부 숫자랑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밖에 없네요. 오늘 날이네, 날. 날 잡았네, 오늘. 오늘 문과들은 다 조용히 있어야겠네. 박성진님께서 블루문, 맥주 좋지 라고 하셨는데, 박성진님은 못난 어른이세요. 로어를 보고도 발효주에 생각에 나가지고 군침을 싹 하시는 박성진님께서는 못난 어른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여기서 유래가 됐다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네. 빌리 홀리데이 노래 중에서도 블루문이란 노래가 되게 유명한 재즈 넘버지 않습니까? 블루문 비슷한 이름의 영화도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오는 거였군요. 몰랐네요, 이거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도쿠의 사각형에는요, 각 면에 9칸씩 총 81개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일본식 숫자 퍼즐인 스도쿠는 21세기 초반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규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9 곱하기 9 격자 안에 9개의 3 곱하기 3 하위 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숫자들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행과 열 격자, 그리고 하위 격자에는
숫자 1부터 9가 한 번씩 겹쳐지지 않게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1년의 숫자를 나열하는 오락입니다. 2005년 독일 드레스덴의 컴퓨터 과학과의 버틀럼 펠겐하우어는 스토크 퍼즐에는 와 뭐야 이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 이거 거의 무량대수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모르겠다. 이 정도의 가짓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도쿠라는 게 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숫자 크로스워드 있잖아요. 이게 얕볼 게 아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칸이 이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1, 2, 3, 4, 5, 6, 7, 8, 9가 안 겹치게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아래로도 1, 2, 3, 4, 5, 6, 7, 8, 9가 안 겹치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9칸들도 1, 2, 3, 4, 5, 6, 7, 8, 9가 한 번씩만 쓰여서 모든 9개의 이 정사각형을 안 겹치게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숫자 말풀이를 이제 스토쿠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짓수가 해가 넘어가네. 해가 조 다음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구나. 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한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 많겠지만 거의 한 15년 전? 막 이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쯤에는 꽤 인기 있던 거였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결국은 이런 십자 말풀이나 숫자 이렇게 하는 수도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야? 할 게 없을 때 하는 거거든. 할 게 없을 때. 근데 지금은 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결국은 점점 멍청해지는 결론을 갖고 온다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진짜로 안타까운 일인데 스마트폰을 멀리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은 진짜 너무 편리하고 사람이 멍청해지기 너무 좋아. 진짜로. 사람은 적당히 심심해야 돼.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예술가들 그 당시에 스마트폰 있었다? 그러면은 예술 못했어. 많은 미술가들이나 음악가들이 보통 출신이 논경지 쪽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할 게 없는 거야, 할 게. 할 게 없으니까 장소는 넓고 시끄럽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제 양계장이나 이런 데에서 줄창 뭐 그림 그리든지 악기 불던지 뭐 그런 거지. 챗 베이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도 원래 음악가셨는데 농부가 됐고 그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할 게 없으니까 트럼펫을 맨날 부는 거야.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 좀 멀리 해야 됩니다. 박성진님께서 유튜버 특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함.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고요. 다음 로어도 있습니다. 야, 또 숫자인데? 여러분 감당 되겠어요? 숫자 로어? 항공사들은요. 숫자 13에 특히 더 미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점은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좌석 중에도 13번째 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13번 비행기 편도 운항하지 않습니다. 극동지역의 몇몇 항공사에서는 4번째 줄이 존재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에도 4번 혹은 44번 게이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13번 게이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7번과 11번이 들어간 비행기편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항공사는 라스베이거스행 항공기로 777편과 711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9.11 테러리스트들이 77번과 11번 항공기를 공중 납치한 이유일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는 88번 비행기 편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88이란 숫자가
행운을 2배로 가져다 준다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통계적으로 191번 항공편은 피하는 편인데 이전에 191번 항공기 2대가 충돌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일까? 인천국제공항에는 게이트가 4번이랑 44번이 없어요? 검색 바로 들어갑니다잉. 인천국제공항에는 44번 게이트가 없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헉, 그렇구나. 4번 게이트는? 인천국제공항에는 4번 게이트가 없습니다. 와, 미쳤다. 허허. 근데 이 AI 개요 있잖아, 이거. 얘가 지금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뉴스 사이트나 정보 글에서 지금 결국은 정보를 조합해서 말해주는 건데 되게 나폴리탄 괴담처럼 말한다? 그렇지 않아요? 인천국제공항에는 4번 게이트가 없습니다. 요게 약간 나폴리탄 괴담 같이 보이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야, 진짜 인천공항 진짜 많이 가는데 전혀 몰랐네. 게이트가 근데 한 100몇 개까지 막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이건 또 웃긴다. 라스베가스 항공기로 777편이랑 711편을 운항을 많이 한다는 것도 좀 웃긴다. 그럼 사람들이 더 라스베가스는 이제 도박 이런 거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777 이거는 또 잭팟 숫자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행운이랑 뭔가 연관되어 있는 편수니까 이런 걸 또 운행한다는 거네요. 신기하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로어도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요, 핸드폰으로 77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와 연결이 됩니다. 이는 77이 긴급 상황 시에 경찰과 연결되는 비밀번호라는 도시적인 우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로어인데요. 이거 진짜일까? 검색해봐. 아,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77을 눌렀을 때 경찰서로 연결되는 그런 미국의 특정 지역이 있다는 것은 거짓. 하지만 조금 신기했죠? 예. 약간 믿을까 말까 했죠? 그러면은 로어는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려요. 항상 팩트만 나열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페이크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눈 뜨고 코 베어가는 로어 세계.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로어도 있습니다. 한때 나치에서는요, 다른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의 신체에 붙이거나 하는 연구를 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 풍문을 기반으로 아돌프 히틀러의 머리와 어떤 청년의 몸을 합치거나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소련으로 갔고요. 그걸 알아낸 사람은 그걸 알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뭐 아돌프 히틀러 연관되어 있는 괴담들은 너무 많아서 이건 진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를 그렇게 뭔가 다른 곳에 붙이고 접합하고 하면서 새로운 신체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돕는 일들은 지금도 이식 수술로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어떤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접합해서 붙이거나 한다는 뭐 그런 식의 그런 게 굉장히 이질적이고 하이 테크놀로지한 기술이다 보니까 이질감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괴담들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절대 자연적인 상태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뭐
강아지들 가지고 실험했거나 뭐 그런 것들 사진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더 게임이라고 하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미스터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가지고 안 봤었어요. 그런 영화들을. 그러다가 극장에서 미스터리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걸 처음 봤던 게 그거였어. 더 게임이라는 영화. 진짜 기묘하거든요, 이게. 최악이야, 최악. 진짜 최악이야. 이게 이건데요. 이제 신하균 씨랑 변희봉 씨가 나와요. 예. 근데 뭘 하냐면은 이 신하균 씨가 그 길에서 사람들 그림 그려주는 거 있죠. 캐리커처 막 그런 거 하는 가난한 화가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뭐 비를 피하려고 어떤 저택 같은 데에 들어갔나? 막 그랬어. 그랬는데 이 변희봉 씨가 나오거든요. 변희봉 씨가 엄청난 갑부인 거예요. 진짜 뭐 남부러울 거가 없이 사는 그런 갑부인 거야. 근데 그 가난한 화가였던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게임 한 판만 할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게임을 당신이랑 왜 합니까? 에? 근데 변희봉 씨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 게임 한 판에서 이기면 내 재산 전부를 다 주겠다. 가지고 있는 저택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주겠다 너한테. 대신 네가 지면 네 몸을 나한테 줘야 돼. 이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 이제 신하균 씨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뭐 변변하게 뭐 해주질 못해.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가난한 화가 생활에 이골이 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게임에 응하게 돼. 합시다 그러면. 무슨 게임인데요? 이랬는데 무슨 게임이냐면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게임이에요. 전화기를 켜가지고 번호를 하나씩 눌러. 010 하고 내가 9 하면 상대가 1, 내가 또 7, 상대방이 3,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숫자를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8번을 다 부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화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걸어요. 그 상대방이 남자일지 여자일지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5대 5인 거잖아. 너무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내가 이길 확률도 꽤 큰 게임인 거잖아. 그러니까 신하균 씨가 하겠다고 해요. 합시다. 그럼 해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어. 근데 게임에 진 거죠. 게임에 져가지고 그 안에서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이 변희봉 씨가 또 약간 어둠의 세계의 의사 같은 분들도 꽤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무슨 수술을 하냐면은 여기 머리부터 척추뼈까지 다 따는 거야. 다 개봉을 해. 뇌부터 척수까지 그 신경까지 다 완벽하게 이식하는 수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몸이 바뀌어. 근데 이제 신하균 씨가 변희봉 씨가 된 거지. 이제 몸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몸을 되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이제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영화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근데 마지막 끝날 때에 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약간 좀 뭔가 여기까지 말하면 스포일러니까 말 안 해야겠다. 예, 여러분들 뭐 보시고 싶은 분들 보세요. 근데 킬링타임으로 아주 훌륭하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부류의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진짜 새삼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어떤 약간 영화들이랑 느낌이 사뭇 달라요. 뭐 이런 영화가 다 있냐? 이런 느낌이랄까? 난 개인적으로 좀 고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엔 좀 이런 영화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재밌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안에 뭔가 흑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있는데요. 되게 좀 흥미로워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일본 만화가 원작이었군요.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상력은 한국에선 하기 힘들어. 이런 정신 나간 설정들은 한국에선 좀 하기 힘든 것 같아. 아, 저거 보니까 그거 해야 되겠다. 그거 카이지 설명회 한번 해야겠다. 그죠? 내가 그때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못했거든요. 카이지 한정 가위바위보까지 설명회 좀 할게요. 나중에. 왜냐면은 카이지 재밌다, 카이지 뭐 명작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좀 그림체가 약간 좀 옛날 그림체라서 안 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약간 좀 거부감이 생기는 그림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림체 때문에 안 본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정신 나가 이것도. 와 미쳤다. 오징어 게임 못 이깁니다. 왜냐면은 정말 죄송한 말인데 오프 더 레코드고 그 황동혁 감독님이신가? 그 오징어 게임 만드신 분이 이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 왜냐면은 거기에 나오는 게임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이랑 너무 유사한데 카이지는 훨씬 오래됐거든요. 만화였나? 그거 중에서 신께서 말하는 대로라는 그게 거기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움직이면 죽는 그런 게 나와. 이미 그 만화에. 그리고 그 외나무 다리 건너는 그거 있잖아. 똑같은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이런 식의 말이 나온 거야. 사실 나도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는 오징어 게임을 되게 안 좋게 봤던 게 너무 봤던 것들이 많이 나와서 표절인데? 싶어가지고 좀 안 좋게 봤던 게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나는 훨씬 먼저 번부터 그런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체화가 된 게 최근일 뿐 아이디어 구상은 훨씬 전부터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뭐랄까 표절 의혹을 좀 피해 가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표절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라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카이지를 보시면 정신 나갑니다. 오징어 게임이 재밌다? 카이지는 미쳤어요. 돌았어. 그리고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브레인 서바이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약간 도박이나 이런 거 필승법을 찾아가지고 타개하는 거에서 쾌감을 선사하는 이런 서바이벌류들의 게임들은 천재형 캐릭터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오징어 게임에는 천재형 캐릭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성기훈이 그걸 해소해주는 역할이 전혀 아니니까. 근데 카이지는 진짜 미쳤거든. 타개하는 방법이 정신 나갔거든 진짜.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재밌다? 카이지는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체의 압박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아. 그래서 제가 한정 가위바위보 편을 제가 읽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떠먹여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정신 나간 설정 같은 거 있잖아. 라이어 게임도 진짜 재밌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0년대쯤에 인도에서 유성우의 폭발로 붉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 붉은 비라는 것은 마그리트에서도 유명한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만 그 비에 함유된 단백질은 지구상에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신문 기사가 후일담을 적어놓지 않아서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2000년대쯤에 유성우가 폭발을 해서 붉은 색깔 비가 내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사실은 붉은색의 비가 내리는 거는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비는 익히 알고 있던 어떤 화학 성분 때문에 생기는 붉은 색깔 비가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의 물질로 되어 있는 비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알고 싶어도 상세하게 다룬 기사가 어째서인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스터리한 일로 남았다 라는 로어였네요. 그치, 항상 이렇게 로스트 미디어처럼 끝나줘야 로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갖는 심리적 경계 영역에 대해서 에드워드 홀은 자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앞으로 길고 좌우와 뒤로는 짧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적 경계 영역의 길이는 정면으로 1m 20이나 되지만 옆으로는 고작 45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옆에서 접근하는 것이 정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심리적 거부감이 덜하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적인 경계를 갖는 영역이 의외로 360도 방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디는 좀 덜하고 어디는 더 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앞으로는 길게 그리고 좌우로는 짧게 타원형을 가지고 있는 계란 같은 형태의 심리적 경계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접근하는 게 정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심리적인 거부감이 덜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가? 정면으로는 1.2m, 옆으로는 45c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가? 그러니까 옆으로 해서 오는 게 정면으로 오는 것보다 덜하다고? 진짜? 정면이 더 덜하지 않나? 옆으로 오면 내 시야가 안 보이니까 뭐예요 수아님? 이러면 더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갑자기 옆에서 그러면?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고양이를 제가 키우잖아요. 고양이 세계에서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는 게 싸우자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눈을 고양이랑 마주치면은 얘가 필사적으로 피하거든요. 고양이가 죽어도 안 봐요. 죽어도. 나랑 싸울 생각이 없는데 사람은 보통 눈을 마주쳐야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을 보려고 하잖아. 근데 고양이는 그게 너무 힘든 순간인 거야. 난 너랑 싸울 생각이 없는데 자꾸 눈을 노려보니까. 그래서 너를 보고 있지만 악의는 없다, 나쁜 뜻은 없다는 뜻에서 고양이가 눈을 깜빡하거든요. 그걸 이제 눈 키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랑 좀 별개로 비슷한 느낌인데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길고양이들. 걔네들은 경계심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양이다 이러면서 걔를 보면서 막 가잖아. 그러면은 그 고양이 입장에서는 저기 큰 사람이 정면으로 날 응시하면서 싸우겠다는 뜻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니까 막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딴 데를 봐. 저기 길고양이가 있다. 좀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일부러 딴 데를 보는 척 하면서 주변 시야로 고양이를 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안 도망간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신기해. 걔네들도 자기를 보고 있는지 딴 데를 보고 있는지를 분간한다는 게 좀 귀여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한 환자를 치료한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마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심한 번민에 빠지자 다윗이 자신의 하프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기적적으로 그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역시 음악 치료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음악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의사가 5천여 명에 이르고요. 프랑스에서는 2천여 명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확실히 좀 뭔가 음악이 주는 약간 릴렉스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누군가를 위로해 주거나 혹은 좀 심리 치료를 하는 경우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의 거의 최초격의 기록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군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음악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의가 5,000명쯤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치, 음악이 되게 또 좋은 치료제까진 잘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되게 좀 이런 릴렉스를 주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치료사? 검색해볼까? 진짜 있어. 어? 진짜 있는데? 음악 치료사는요, 음악을 이용해서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음악 치료 진단 평가, 음악 치료 계획 수립, 그리고 음악 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함께 피아노, 북, 꽹과리 등 악기를 이용해서 즉흥 연주, 그리고 작곡을 하기도 하고요.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내고 음악 연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표준 직업 분류, 기타 치료 재활사 및 의료기사, 세분류는 2459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결국은. 참 그렇구나. 아니 이게 제가 뭐랄까 로어가 항상 참된 말만 하진 않으니까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런 직업이 있나 싶어가지고. 평균 연봉이 2,900만 원이래요. 쉽지 않겠다 이거. 쉽지 않아. 전국 의료치료사 협회도 있네요. 이야, 신기하다. 아예 이게 석사 과정이 있구나, 심지어. 숙명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명지대 등 여러 대학의 학부 과정에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음악치료 전공 교육을 해서 1040시간 인턴 훈련, 재학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학사를 취득하면요, NAKMT에 가입해서 음악 중재 전문가 자격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사가 될 수 있다. 전문 이쪽 계열을 나와야 되는구나. 심지어 자격 시험도 있어요. 음악 중재 전문가 자격증 5년마다 갱신해야 된대요. 와, 놀랍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요, 사실 대기 중에 있는 음이온의 증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이온들은 고통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세로토늄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폭풍우가 불기 직전에는 음이온이 많아지고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 때는 음이온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진짜인지 궁금하죠? 야, 음이온 바람이란 바람이 불면서 대기 중에 물 분자가 분열돼서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음이온 바람은 실내 환기를 할 때
공기가 상쾌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도 한데 신기하네. 그렇구나. 이런 게 또 있군요, 나름대로. 아, 근데 음이온 하니까 떠오르는 게 은나노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은나노 아시죠? 이게 미쳤거든요. 이 2000년대 초중반 때에 엄청난 붐이 일었어요, 이게. 은나노, 멋있갱이 은나노 아파트, 은나노 물, 은나노 뭐 세탁기 막 이러면서 별게 다 있었거든요.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데 은나노가 정확히 뭔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 광고 항상 최악의 광고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옛날에 하우젠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하우젠 지금도 있는 가전 그 브랜드죠. 근데 살균 세탁하셨나요 하우젠 은나노 스팀 하는 그 광고가 그 당시에 굉장히 반발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음악 그 어떤 교수님이 그거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 광고를. 이제 왜 이 광고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가. 근데 그 자체가 상당히 거슬리는 음역대를 썼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약간 좀 온음이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 플랫된 음이거나 막 그런 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음역대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초고음이거든요, 그게. 이거다. 이거지. 이 조성 자체가 불안감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조성이어서 불쾌한 광고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기괴한 광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 탑 10 안에 들 것 같아, 저게. 근데 은나노가 뭔데, 그래서. 극미량의 은이온으로도 항균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항균 성분으로도 널리 쓰인대. 예를 들어서 세탁조의 세균 번식을 방지하는 은나노 세탁기 등의 제품이 나오기도 했고, 땀에 자주 젖는 운동복이나 등산복, 속옷, 양말 등에 은나노 성분을 첨가하거나 세탁용 합성 세제나 빨래한 후에 쓰는 섬유유연제에 음나노 성분을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은나노 아파트도 있었는데 옛날에? 아, 코팅을 은나노로 했다는 거야? 아, 신기하네. 그러네. 아파트 안에 있는 뭐 어떤 시공 같은 거를 은나노로 많이 했으면은 은나노 아파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 항균에 대한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마케팅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은나노라는 개념이 지금도 낯설지만 그땐 더 낯설었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그 광고 있잖아. 살균 세탁하셨나요 하우젠 이러니까 정신 나가는 거지 이제. 그랬어요. 음이온 얘기하다가 은나노까지 나왔네요.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떤 희극에서는요, 호랑이를 매우 어리석고 잔혹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북을 둥둥 두들기면 감정을 못 이겨서 자기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서양에서의 호랑이는 대개 무모하고 포악한 성격의 상징이고요. 중국, 일본 등의 동양에서도 호랑이는 권력의 남용이나 허세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호랑이가 위험 있고 용감하면서 친근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에 관련된 설화만도 수십 가지에 이르는데 중국의 대문호였던 노신이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만 만나면 호랑이에 관한 얘기를 청해 듣곤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호랑이의 어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멍청하고 때로는 분에 못 이겨서 자기의 몸을 찢기도 하는 그런 이제 우매한 동물로 서양권에서는 그려지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용맹하고 정감 있고 그런 동물로 여겨지는 좀 경향이 있다는 거네요. 진짜일까? 근데 호랑이가 멍청하다고 했다고? 보통 호랑이가 스포츠 팀에 진짜 많이 나오지 않나? 근데 멍청함의 대상이었으면 스포츠 팀에 그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겠네. 공감이 되진 않는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호랑이가 많이 나오는데 가끔 멍청한 행동들을 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죽는다든지 그런 최후를 맞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거기도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잡아먹고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떨어져 죽는 걸로 나오고 그런 동화도 있잖아. 그거 뭐냐 호랑이한테 잡혀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잡혀간 사람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먹히기 직전에 아이고 형님 여기 계셨군요 이러니까 호랑이가 에?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네 형이냐? 그러니까 호 형님 저희 어머니가 형님 집 나가시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요 하면서 그래? 내가 엄마가 있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효도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멧돼지 잡아가지고 마당에다가 놓고 막 그랬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봤을 때 호랑이가 스마트한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동화에서 나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문득 들기도 하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멍청하게 그려졌던 이유는 호랑이가 멍청해서라기보다는 약간 그거인 것 같아. 만약에 멍청함이라는 단점까지 없으면 호랑이는 너무 무서운 생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약간의 허점이나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호랑이를 만나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게 아닐까요? 단점이 없으면 너무 무지막지한 생물이 돼버리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살았던 나라고 하니까. 왜냐면은 드라큘라도 십자가라든지 은이라든지 마늘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 약점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드라큘라는 너무 사기인 캐릭터잖아. 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뭔가 무서운 이야기가 퍼지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꼭 따라서 붙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들은 항상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따라 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옛날에 이제 도깨비 관련해서도 이제 알아보면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많은 문화권에서 도깨비가 산수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집에 그 문 앞에다가 채반 같은 거를 걸어 놓는 거예요. 키 같은 거를.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키를 써가지고 그 나달들의 껍질을 벗겨내는 역할도 했겠지만 그걸 안 쓸 때에 굳이 창고에 넣지 않고 집 문 앞에다가 걸어놨던 이유가 도깨비가 만약에 밤에 우리 집에 오게 되면은 도깨비는 산술에 대한 강박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채라는 건 결국 상하 좌우로 직조되어 있는 수많은 점들을 가지고 있는 물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점이 엄청 많잖아. 몇 개인지 세봐야겠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무수히 많은 걸 세다가 해가 떠버리면은 해가 떴네. 에이, 오늘은 실패다. 이러고 도망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채를 집 밖에다 걸어놓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도
걔가 만약에 산술 강박이 없어 봐라. 단점이 없잖아. 도깨비는 인간 외적인 생물이니까. 그러면은 밤에 나는 도깨비를 만나면 그냥 죽어야 돼, 그냥. 그런 얘기가 뭐가 재미가 있어. 파회법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필승법이 있다. 이래야만 얘기가 더 매혹적으로 들리잖아요. 빨간 마스크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만, 빨간 마스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면 살아남을 수 있대. 이런 얘기가 있던 이유가 왜겠어? 그래야 더 재밌잖아. 그런 거의 일환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동화에서 호랑이가 멍청하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호랑이가 훨씬 흔한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파회법이 없으면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요, 전륜화를 정절과 변함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보았습니다. 여름의 신부라고도 부르는 이 꽃은 지금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결혼 꽃다발을 이 꽃으로 만드는 신부들이 많습니다. 중세기 유럽 동남부 지방에서는 한눈을 파는 남편이나 애인 때문에 속을 썩이는 여인들이 사랑을 붙잡아두는 방법으로 남자의 발자국 둘레를 파고 거기에다가 전륜화의 씨를 심기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꽃말이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약간 내 남편 혹은 내 와이프가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발자국 둘레만큼의 크기를 땅에다 파가지고 전륜화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바람기가 좀 잦아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었다는 건데 되게 귀엽다. 그죠? 아니, 내가 사귀는 사람이 바람기가 있어. 그럼 말을 해야지, 가가지고. 야, 여사친, 남사친? 미쳤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남사친이 어딨어?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 발 사이즈만큼 재가지고 전륜화 씨를 심는 거야. 상대방이 바람을 안 피길 바라면서. 귀여운데요? 그죠? 낭만이 있는 시절이었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운 날일수록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요. 정신병원의 입원 환자 수도 늘어납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역시 우울증 환자들이 평소보다 많이 정신병원을 찾고요. 자살 사건도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저기압이 지나가는 날에는 학생들의 정서가 불안해져서 학교 생활에 실수가 많아지고요. 벌을 받게 되는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맑은 날씨에는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져서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팁 받는 돈, 그게 증가하고 남을 잘 도와주려고 하고요.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 때는 정신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의 사람들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급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쾌하고 들뜬 기분을 갖는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라니까? 콜센터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날 아침 날씨가 비 오고 우중충하고 막 그런다? 무조건 강성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요. 무조건. 진짜 과학이라니까 이거. 주변에 콜센터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네 혹시 콜센터에 날씨가 굳은 날씨면 강성 고객들이 전화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맞다고 할 겁니다. 무조건. 진짜임. 이거 진짜임. 놀라워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맞아요. 저게. 진짜로. 날씨가 좋은 날이면은 강성 고객이 진짜 웬만하면 없어. 근데 이
날씨가 저기압이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사실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날씨가 굳고 그러면은 더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 근데 기분이 나쁜 일을 받아도 날씨가 좋아서 내가 신경 쓸 게 좀 덜하면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로어의 방점은 어디냐면은 마지막 줄입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는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쾌하고 들뜬 기분을 갖는다고 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결국 이 로어에서는. 이상하게도 날씨가 굳기 전에는 사람들이 유난히도 들뜨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지만은 이런 식의 추세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약간 반면에 어떨 때에 이런 걸 느끼냐면은 그 밤을 샐 때요. 밤을 샐 때. 밤을 새면은 피곤해야 되잖아. 근데 한 새벽 2시쯤 되면은 절정의 약간 도파민이랄까? 자야 될 시간대 깨어있을 때면은 피곤해서 에너지가 없어야 정상인데 한 2시, 3시쯤 되는데 만약에 뭐 MT를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밤새 술을 마실 계획을 수립해서 밤새 깨어있는다든지 그런 날씨에 새벽 2시 막 이러면은 그때가 정신 다 놔 애들. 공감하시죠 이거? 술 한 모금 안 마셔도 애들 다 술 취한 것처럼 되게 기분 좋아지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것도 난 좀 궁금해요. 옛날에 제가 언제 이걸 좀 심하게 느꼈냐면은 절 있잖아요, 절. 절에서 청년부랑 그 학생부 애들을 데리고 에버랜드에 갔어요. 에버랜드. 거기에 이제 에버랜드 놀이기구를 마음껏 타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왔어. 이제 자기 직전에 뭘 했냐면은 당연히 남녀가 따로 자는 그런 곳이었고, 심지어 만약에 청년부만 있었으면은 밤새 술을 먹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학생들도 있으니까 술은 못 먹고 뭘 했냐면 물게임을 했어. 물게임. 술게임이랑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은데 벌주 대신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미친 게임이지. 그러니까 많이 게임에서 지면 질수록 화장실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들 다 취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게임했어. 학생들도 심지어. 약간 도파민이 나오나 봐. 그 새벽 시간대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약간 좀 이런 날씨에 대한 얘기에서도 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루나님께서 왜 그런 게임을 점점점 하셨는데 귀엽지 않아요? 절이니까, 절에서는 술을 막 먹을 순 없으니까 술 게임을 대신해서 물 게임을 한 거지. 재밌게 즐겁게 놀고는 싶고 술은 마실 수 없고, 그러니까 대체해서 한 거죠. 되게 건전한 그런 느낌이네. 박성진님께서는 그거 물 아닌데. 아니요, 물이었습니다. 예. 방광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날에.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로어도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원통형의 죽부인, 그러니까 이제 그 대나무를 둥글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서 구멍이 숭숭 뚫리게 만든 죽부인이 있죠. 그 죽부인에 삼배 호디부를 씌워서 가슴에 품고 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죽부인을 안고 자면은 허전함도 덜어주고 바람도 솔솔 들어와서 더운 여름에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죽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아들은 아버지의 죽부인을,
그리고 딸은 어머니의 죽 남편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더울 때 죽부인 안고 자는 경우들이 옛날엔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죽부인이 있는 곳이 별로 없겠지만.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에어컨 많이 안 틀 때만 해도 죽부인이 있는 집이 꽤 많았어요. 근데 여튼간에 그 죽부인을 남편이 쓰는 그 죽부인은 죽부인이라고 하고 이제 아내가 쓰는 그런 죽부인은 죽남편이라고 불렀는데 그 자제들은 절대 부모님의 죽부인 죽남편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예의가 있었다는 거죠. 마치 정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대상물한테 정조를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건데 진짜야? 정말? 이제 이게 죽부인이죠, 이거. 진짜 써있네, 나무위키의 내용이. 비록 대나무로 만든 물건에 불과하지만 아버지가 쓰던 것을 아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용하던 죽부인은 옷가지와 함께 태우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전혀 몰랐네. 야, 그렇군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자는 동안에 갈비뼈를 하나 떼서 이불을 빚었다고 전해지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 유래돼서 여자의 갈비뼈가 남자보다 한 개 적다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남녀 모두가 똑같이 12개의 갈비뼈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꼬리뼈인 미골인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하나 적은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진짜? 꼬리뼈 개수. 남녀가 동일하게 4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길이가 남녀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여자가 하나가 적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꼬리뼈는 미골 하나밖에 없어. 이거 또 가짜뉴스예요. 하지만 갈비뼈가 하나가 적다는 식의 얘기는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누구든지 흔하게 알 수 있는 그거잖아. 근데 사실 꼬리뼈는 남녀가 개수가 다르대 라고 하면은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허점을 찌르는 로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박성진님께서 그거 꼬리뼈 아닌데 크크 하셨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이제 고소당합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요. 어디 가서 이런 농담 하다가 아이고 미숙임 남녀 사이에는 그 꼬리뼈가 개수가 차이가 있대. 그래서 어머 정말요 대리님? 하다가 그거 꼬리뼈 아닌데 크크 이러면은 바로 고소입니다. 바로 직장 내 이제 성희롱 이런 걸로 이제 바로 철창 신세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온학이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내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온도인 화씨 459도에서 취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ultra coldness라고도 합니다. 저온학이 인간에게 주는 하나의 희망은 만약에 암으로 죽은 사람을 초저온으로 얼려서 저장했다가 그를 죽게 한 병이 치료된다면은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래요. 그래요? 저온학이 있나 볼까? 진짜 있네 이거. 저온학이라는 것인데 극저온에 대한 정의를 받은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온 생물학도 있고 뭐 여러 보존술도 있고 근데 시력수술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인데 극저온을
적용해서 조직, 암세포 등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수술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냉동 속어술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긴 일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거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저온인 상태에서는 약간 혈액에 그런 순환들도 없는 상태일 거고 하다 보니까 훨씬 안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거가 좀 더 용이할 수도 있겠죠. 상온보다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로어 진짜 많이 읽었는데요. 한 2시간 읽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숫자랑 관련된 로어가 특히나 많은 날이었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로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